뒤일 긴급 구조대원은 수백 건의 전화를 받았지만 엘레노어 벤스와 같은 전화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거나 도움을 애원하는 대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케일럽이 집에 없다고 조용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누구인지 몇 살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에 누군가 침입해서 그를 데려갔다고만 말한 후 마치 더 이상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침묵했습니다. 구조대원은 그녀에게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지만 곧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레노어의 대답은 짧고 일반적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 밤에 어떤 세부 사항도 기억하지 못했고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으며 특이한 점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대화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 후 그녀는 전화를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갑자기 끊었습니다. 경찰이 주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들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 자체는 교회의 질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였지만 문지방에서부터 경찰관들은 마치 밤새도록 집안의 모든 표면을 닦으려고 한 것처럼 강한 염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특이한 청결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어두운 세부 사항들을 밝혀낼 조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코발리스는 오리건 서부에 위치한 조용한 작은 도시입니다. 전형적인 교외 지역으로 똑같은 반쪽짜리 집들, 잘 가꾸어진 잔디밭, 그리고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좁은 진입로가 있습니다. 712 윌로우 레인은 그러한 주소 중 하나입니다. 그 집은 눈에 띄지 않으며 한쪽은 엘레노어 벤스에게 임대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27세이며 이혼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녀는 이 반쪽짜리 집에 거주하는 유일한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녀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녀가 전화에서 말했던 케일럽 벤스입니다. 문서에는 그가 이 살이 조금 넘었다고 되어 있지만 기록에는 그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 반쪽짜리 집에 대해 이웃들은 평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엘레노어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마당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거의 소통하지 않았으며 늦은 저녁에 쇼핑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웃인 핸더슨 씨는 은퇴한 사람으로 여름 내내 그녀를 몇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오는 손님도 없었고 꾸준히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이혼 후 삶을 다시 바로잡으려는 사람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침실 2개, 부엌, 거실, 소박한 가구, 리모델링 없음,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임대 아파트. 프로토콜 관점에서 이 주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때까지 경찰이 호출된 적이 없습니다. 후견인 기관은 단 한 건의 사건만을 기록했습니다. 8월 초에 전 남편과의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과 심리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공식 경고는 없습니다. 기록에는 이 부분이 기본 배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작점을 기록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경이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발견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등록된 사람은 엘레노어뿐이며 다른 성인 상주 거주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관들의 주의를 자동으로 그녀에게로 돌립니다. 용의자가 아니라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 그림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거리, 눈에 띄지 않는 집, 형식적인 데이터. 그러나 이 외관 뒤에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수색 첫 몇 분 동안 발견된 냄새와 흔적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게 만든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알라스테어 핀치 형사가 엘레노어 벤스와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는 그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한 표준적인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 방식은 새로운 세부 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엘레노어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그녀는 케일럽을 9시쯤 재웠습니다. 그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불을 끄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신도 잠자리에 들었고 거의 즉시 잠들었으며 밤새도록 깊이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빈치에게 이상하게 느껴진 첫 번째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밤에 무언가 불안하게 만들었거나 깨어났거나 무언가를 들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확신했습니다. 잠은 깊었고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그 후 마치 사소한 일을 기억해낸 것처럼 그녀는 이상한 세부 사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어두운 형상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했는데 마치 자신도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형상은 케일럽 옆방에 있었고 아기 침대 옆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키나 얼굴, 옷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실루엣이었고 그 후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핀치는 적어도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략 몇 시쯤이었는지, 발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쩌면 문이 열리는 소리라도 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때 이미 집을 수색하고 있던 경찰관들은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창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문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자물쇠는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침입했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노어 자신의 이야기에 따르면 누군가 소리 없이 침입해서 케일럽을 데려갔고 마찬가지로 흔적 없이 집을 나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핀치는 보고서에 신고자가 놀랍도록 침착하고 거의 초연하게 행동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은 자제력을 잃고 울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종된 사람을 찾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엘레노어는 부엌에 조용히 앉아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버전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심지어 조사가 오래 걸릴 것인지 물었는데 마치 그녀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질문에 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레노어가 형사에게 대답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들은 이미 뒷마당과 인접한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뒷마당의 흙이 염소로 두껍게 뿌려져 있어서 일반적인 신발 자국과 다른 모든 가능한 흔적을 거의 완전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어쩌면 서둘러 무언가를 씻어내거나 위장하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그의 눈에는 아직 소리내어 말하지 않은 의심의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엘레노어는 최근 마당에서 어떤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다시 질문을 받았고 그녀는 아니요 라고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고 이 질문 후에도 놀라움이나 걱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젓고 침묵하며 어딘가 옆을 응시했습니다. 첫 신문이 끝난 후 핀치는 자신의 메모로 돌아가 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있는 이 문장은 엘레노어의 원래 버전에 대한 거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후부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간주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사들은 집 밖에서 침입한 미지의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케일럽이 실종된 밤에 집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즉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된 후에는 집안이 어수선해집니다. 사람들은 초조해하고 서두르고 실종된 사람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뒤집어뒀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은 마치 낯선 사람의 방문을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질서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보고서에 집 전체에서 톡 쏘는 염소 냄새가 분명하게 감지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냄새는 코를 찌르고 불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돈을 아끼지 않고 문자 그대로 모든 구석을 철저히 청소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이것은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실종되면 강한 화학 용액으로 방을 닦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순간은 경찰관들이 현장 감식반이 이미 작업 중인 안뜰로 들어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냄새가 나타났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불에 탄 고기 냄새였습니다. 엘레노어가 밤에 집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낯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것은 전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뒷마당에는 작은 숯불 그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그쪽으로 다가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릴 석소에는 최근에 청소되어 음식 조리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릴 자체의 내부 표면도 최근에 조심스럽게 청소된 것처럼 보였고 이는 경찰의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한 감식반원이 그릴을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아래 부분을 열었을 때 그는 치 사이에서 평범한 숯 잔해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불에 탄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어 주에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뼈와 유사한 작은 파편들이었고 심하게 탄화되어 불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즉시 번호 CAA로 별도의 증거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 파편들의 발견은 즉시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엘레노어의 버전에 대한 새로운 의심을 더했습니다. 그릴의 완벽한 청결 상태, 집안의 이상한 냄새, 그리고 불에 탄 입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났고 그날 밤의 사건들이 집 주인이 주장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엘렌노어는 여전히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의 작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자신의 마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핀치 형사에게 이것은 그녀의 초기 진술을 재고할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릴에서 파편들이 발견된 후 경찰은 낯선 사람의 침입이라는 원래 버전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제 할 일은 엘레노어가 무관심한 태도와 집안에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청결 뒤에 정확히 무엇을 숨기려고 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감식반이 뒷마당의 그릴에서 이상한 불에 탄 파편들을 발견한 후 수사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핀치 형사는 엘레노어가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능한 버전들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항상 그 사건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엘레노어의 개인정보를 확인했을 때 그녀가 최근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혼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인 다니엘 벤스는 당시 29세였고 그녀와 케일럽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핀치 형사가 검토한 법원 기록은 부부간의 갈등이 격렬하고 길었으며 공식적인 이혼 후에도 관계가 긴장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에서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엘레노어를 신뢰하지 않고 그녀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이 케일럽을 돌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형사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수수께끼 같은 실종 사건은 때때로 바로 이러한 가족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한 전 배우자는 특히 다른 부모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그러한 극단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핀치는 다니엘의 거주지에서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다니엘은 코발리스 시내에 더 가까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경찰에 신고된 적이 없었고 법적 문제가 없었으며 공식적으로 지역 건설 회사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이웃들 사이에서 그의 평판은 꽤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그에게 불리하게 끝난 가족 갈등은 그를 더 철저한 조사에 적합한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법원 기록에서 얻은 추가 정보에 따르면 다니엘은 케일럽이 실종되기 직전에 법원 결정에 극도로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심리에서 그는 판사에게 엘레노어가 케일럽을 돌볼 능력이 없으며 그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가 전처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진술은 때때로 분노와 실망의 결과일 뿐이었지만 때로는 그 뒤에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의 친구와 지인 몇 명을 신문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혼이 그의 감정 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가 대화에서 불안과 분노를 표현했으며 전처를 부정적이고 극도로 감정적으로 언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법원 결정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진술은 분명히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경찰로 하여금 케일럽 실종에 대한 그의 가능한 연루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은 이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엘레노어에 대한 불리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다니엘은 법원에 다시 가서 케일럽의 양육권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핀치 형사는 다니엘 벤스를 공식적으로
수사에 관심 있는 인물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사건 당일 밤과 그 이후 몇 시간 동안 그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그날 밤 사건에 대한 그의 연루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절차였습니다. 이제 수사는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24시간 동안 그의 움직임과 연락처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형사들은 전처와의 관계에 대해 엘레노어를 다시 신문하여 갈등의 진정한 이유와 케일럽 실종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밝히기를 희망했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엘레노어 자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었지만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 전에 그의 사건 버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니엘 벤스의 행적을 조사하는 동안 핀치 형사는 이웃들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엘레노어의 진술이 사건의 유일한 가능한 버전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일 밤에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의 귀중한 진술을 한 첫 번째 사람은 나이든 이웃이 나서 핸더슨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좁은 윌로우 레인을 사이에 두고 엘레노어의 반쪽짜리 집 바로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핸더슨은 이미 70세가 넘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으며 저녁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상적으로 그를 신문했지만 나이든 남자에게서 어떤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서는 전날 밤에 자신이 보기에 특이한 무언가를 보았다고 즉시 설명했습니다. 핸더슨에 따르면 8월 12일 저녁 10시쯤에 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창문 너머로 712번지 집 뒷마당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숯불 그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는데 엘레노어는 보통 그릴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마당에 거의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간은 늦었고 이미 어두웠으며 야외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부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핸더슨은 연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피어올랐고 그것이 그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엘레노어의 마당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이상했습니다.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며 일반적인 바비큐 냄새와 비슷했지만 동시에 왠지 잘못된 냄새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왜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그 냄새가 평소보다 날카롭고 불쾌했으며 마치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 같았다고만 말했습니다. 핀치 형사는 이것을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엘레노어의 말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녀의 버전에 따르면 그녀는 저녁 9시에 케일럽을 재웠고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밤에 일어나지 않았고 마당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릴에서 아무것도 요리하지 않았다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진술은 그녀가 밤에 경찰에 보고하고 싶지 않은 어떤 활동을 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핸더슨의 진술 후 수사관들은 그릴로 돌아가 다시 조심스럽게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릴이 실제로 최근에 사용되었고 사용 직후 철저히 청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무죄였다면 엘레노어가 왜 이것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을 숨기려는 이러한 시도는 경찰로 하여금 그녀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그날 밤에 특이한 것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신문 받은 사람들은 핸더슨의 냄새에 대한 말을 확인했지만 명확한 세부 사항은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한 이웃은 심지어 음식 냄새라기보다는 타는 플라스틱이나 비슷한 것의 냄새에 더 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기록되었고 점차적으로 수사관들에게 엘레노어가 말했던 원래 이야기와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그림이 형성되었습니다. 핀치 형사는 엘레노어를 다시 신문하며 마당에서의 밤 활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초연함으로 대답하며 케일럽을 재운 후 집을 나간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웃이 보았다는 연기가 어디서 왔는지조차 상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심지어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인의 말은 경찰이 그녀의 사건 버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핸더슨과 다른 이웃들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덕분에 엘레노어의 원래 버전은 점점 설득력이 없어졌고 수사관들은 케일럽이 실종된 밤에 712번지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깊이 조사할 견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에는 경찰이 도착한 직후 집과 그 주인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엘레노어 벤스가 맞이하는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맞이하러 일어서지 않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전화기도 마시다만 차잔도 없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텅 빈 표면만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고 온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마치 방문을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고 걱정을 표하지 않았으며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지 않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에게 전화하려 하고 도움을 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레노어는 경찰이 집에서 작업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케일럽에 대한 수색이 언제 시작될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은 그저 앉아서 형사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그녀의 자세가 긴장되어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있고 시선은 아래로 향하거나 식탁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핀치가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합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단 한 번의 한숨도 없습니다. 마치 그 상황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식반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행동이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크게 다르다고 서로 논의했습니다. 가장 자제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상황에서는 불안을 보입니다. 그들은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어떤 정보라도 얻으려 합니다. 여기는 완전한 움직임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핀치는 자신의 기록에 그녀가 혼란이나 불안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지만 짧게 말하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는 그녀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때때로 감식반원들이 작업하는 창밖으로 향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부서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위기 상황 전문가를 현장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착한 심리학자는 완전한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만 했습니다. 그의 소견은 나중에 파일에 첨부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리성 행동의 징후를 보입니다. 반응이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며 초연함, 정서적 둔화가 관찰됩니다. 이러한 특징이 엘렌노어를 자동으로 유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에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여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 방향, 즉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측면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식반이 그릴에서 제통을 꺼내 오리건 주립연구소로 보냈을 때 수사팀의 누구도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지만 불안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상한 상황, 모순된 진술, 집 주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발견했지만 케일럽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마당을 수색한 지 3일 후 핀치 형사는 긴급이라는 표식이 붙은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립연구소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여러 페이지에 걸쳐 압수된 파편들의 구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학적 및 형태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극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제통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강한 열 처리를 받은 인간 뼈 조각이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한 손상은 너무 심각하여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는 비교에 충분한 부분 프로파일만 분리할 수 있었지만 완전한 유전적 신분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도 참조 샘플과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식반은 예방 차원에서 케일럽의 칫솔을 욕실에서 확보해 두었습니다. 허용되는 DNA 공급원으로서 말입니다. 비교 분석 결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그릴에서 발견된 파편들은 케일럽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 수사는 실종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살인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새로운 분류가 나타났습니다. 시신 유기 후 살인. 핀치 형사에게 이 보고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밤의 납치범에 대한 엘레노어의 버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케일럽을 집에서 데려가 그의 물건을 어딘가로 가져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마당에서 평범한 교회 주택의 가면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보고서를 검토한 후 경찰은 별채, 다락방, 차고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목표는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식반은 엘레노어 벤스를 끝까지 부인했던 행동으로 이끈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연구소 보고서는 윌로우 레인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은 모순된 말과 간접적인 징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발견된 파편들을 특정 인물과 직접 연결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부터 수사는 수사관들에게 주요 질문이 수색이 아니라 그날 밤의 사건들을 재구성하여 조용한 교회 거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단계별로 재현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연구소에서 핀치에게 예비 DNA 결과를 전달했을 때 이는 수사에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파편이 케일럽의 것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뼈 조직에 심한 열 손상 경험이 있는 법의학자가 초빙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에는 감정이나 추측이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사실만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발견된 파편들이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항목별로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얻어진 조각들이 완전한 재구성을 하기에는 너무 작고 깨지기 쉽지만 그 크기와 구조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뼈 조직의 다공성과 두께는 1살 반에서 2살 반 사이의 사람과 일치합니다. 이는 감정서에서 직접 인용한 문구였습니다. 뼈를 통한 나이 추정은 추상적인 발견을 구체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름 끼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세부 사항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파편들이 650도 섭씨 이상의 온도에서 열에 노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개방된 불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연소가 필요하지만 흔적은 정확히 가정용 숯불 그릴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균열의 종류와 탄화의 색조로 보아 과정이 단 몇 분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뼈의 소성 정도와 물질의 파편화는 10원이 가까이 있었고 장기간 유지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일반적인 잔해를 찾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형태의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구조를 거의 보존하지 못한 개별적인 탄화된 조각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보고서의 외과적인 열 발생이 외부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열화상 사진과 미세균열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수사에는 이것이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모든 것은 뒷마당에서 불을 유지하고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의 통제하에 일어났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은 사건 재분류의 공식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DNA 일치뿐만 아니라 왜 아무도 케일럽을 온전히 찾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잔해는 일반 가정용 그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파괴되었지만 장기간의 의도적인 노출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핀치 형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엘레노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언제 준비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엘레노어의 전 남편인 다니엘 벤스를 처음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바로 전 배우자들입니다. 이 버전은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엘레노어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설득력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고 경찰은 케일럽 실종 밤에 그의 행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신문 동안 다니엘은 극도로 감정적이었고 때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처에 대한 자신의 반감을 숨기지 않았고 제스처를 취하며 몇 번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진술에서는 다른 뉘앙스로 표현된 동일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그녀는 위험해요. 그는 경찰과의 대화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처럼 이 문장들을 거의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신문 당시 그는 케일럽이 실종된 밤에 도시에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버전에 따르면 그는 2명의 친구와 함께 코발리스에서 70마일 떨어진 디트로이트 호수로 낚시를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러한 알리바이가 특히 이러한 상황의 경우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다니엘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는 다니엘이 자신의 동반자라고 지목한 2명의 남자들을 신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명 모두 그들이 실제로 밤새도록 그와 함께 호숫가에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저녁 8시쯤 도착해서 야영지를 세우고 사실상 아침까지 낚시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들에게 증거를 요구했다. 사진, 서신, 상점 영수증. 남자들은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다니엘, 모닥불, 텐트, 그리고 배경의 호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의 생성 시간은 케일럽이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수사에 충분하지 않았다. 완전한 확신을 위해 형사들은 다니엘의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동통신사는 그의 스마트폰이 해당 밤에 디트로이트 호수 지역에 있었고 아침까지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동통신 기지국 데이터는 다니엘이 물리적으로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없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알리바이가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행동, 특히 공격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전처에 대한 명백한 증오가 의심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는 다니엘이 케일럽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화가 나고 긴장했으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했지만 범행 당시에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얻은 후 핀치 형사는 다니엘을 공식적으로 용의자 신분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양육권을 잃은 것에 대해 아내에게 복수했을 수도 있다는 전 남편의 가설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경찰은 이제 주 용의자로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즉 엘레노어 벤스 자신에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척들에게 전화하지 않고 수색 결과에 관심도 없는 그 여성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으로 다니엘의 확고한 알리바이는 빠른 해결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웠지만 수사를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유일한 가설로 되돌려 놓았다. 이 가설은 엘레노어 자신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녀의 행동 뒤에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사건에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지를 이해해야 했다. 수사관들이 다니엘을 케일럽의 실종을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기기를 멈추자 모든 작업은 엘레노어에게 집중되었다. 핀치와 그의 팀에게는 명백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비극의 밤에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아내야 했다. 이전 사건들의 맥락에서야 비로소 그녀의 행동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가정법원 문서였다. 이 문서들에서 엘레노어의 삶이 지난 몇 달 동안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임대 반독립 주택에 살면서 시간제로 일했고 케일럽의 양육권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2019년 8월 2일에 법원은 다음 심리전까지 엘레노어가 심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충격이었는데 후견 당국의 눈에는 그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의구심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핀치는 이 사건 부분을 신중하게 조사했다. 법원 기록에는 다니엘의 변호사가 그녀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편지들도 첨부되어 있었다. 엘레노어는 심리에서 날카롭게 반응했고 여러 번 목소리를 높였으며 기록에 따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행동했다. 형식적으로 이것이 케일럽에 대한 그녀의 권리를 박탈할 이유는 될 수 없었지만 다른 세부 사항들과 결합되어 그녀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다음 단계는 그녀의 금융 및 약국 데이터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영장을 받아 곧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8월 9일 케일럽 실종 며칠 전 엘레노어는 약국에서 강력한 비처방 수면제를 구입했다. 구매는 그녀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영수증은 보관되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약이 과다 복용 시 깊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정보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때까지 엘레노어는 밤의 납치범, 침대 옆에 어두운 형체라는 가설을 고수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법정 압력과 잠을 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의 구입은 일관된 사슬로 이어졌다. 법정에서의 패배, 평가 명령, 수면제 구입, 그리고 케일럽의 실종. 수사보고서에서는 이 순서를 계획을 시사하는 상황이라고 명명했다. 아무도 고의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숙련된 수사관들에게는 그림의 윤곽이 명확했다. 이것은 우연이나 갑작스러운 붕괴처럼 보이지 않고 엘렌 도어가 일상 속에 신중하게 숨긴 행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서신과 검색 기록을 조사하면서 형사들은 더욱 불안한 징후들을 발견했다. 복용량, 뼈의 연소 온도, 고기 타는 냄새를 가리는 방법에 대한 검색어. 이 모든 것은 케일럽 실종 전 마지막 한 주 동안의 것이었다. 새로운 세부 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수사는 우연이라는 가설에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수사관들은 첫 번째 완전한 그림을 얻었다. 비극의 밤뿐만 아니라 그 준비 단계까지. 모든 것은 일어난 일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수사의 주요 임무는 엘레노어의 죄를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며칠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악몽의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되었다. 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는 엘레노어 벤스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었다. 영화에서처럼 머리 위에 램프가 달린 지하실이 아니라 평범한 신문실, 책상, 2개의 의자, 구석에 카메라. 책상 위에는 사건 파일이 담긴 폴더가, 벽에는 핀치 형사와 검찰청 대표가 있었다. 이때까지 수사는 하나의 조밀한 전체로 합쳐져 있었다. 암시도 추측도 없었고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 뿐이었다. 핀치는 긴 서론 없이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지만 각 단어는 침묵을 갈랐다. 먼저 그는 나서 핸더슨의 진술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었다. 마당의 연기에 대해, 평범한 음식 조리 냄새와는 다른 냄새에 대해. 이웃의 진술은 기록되었고 서명되었으며 다른 거리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 후 그는 그릴과 재통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다. 범죄 현장 사진, 탄화된 파편의 근접 촬영, 증거물 표시. 핀치는 이 발견물들이 형사들이 칫솔에서 얻은 케일럽의 DNA 프로필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을 건조한 진술처럼 조용히 말했지만 그 문장 자체는 공중에 매달려 신문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약국 구매 기록이 이어졌다. 8월 9일자 강력한 수면제 영수증. 고용량의 약물이 깊고 오래 지속되는 잠을 유발한다는 확인서. 심리평가를 요구하는 법원 기록 발췌문.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압력, 구매, 케일럽의 실종, 발견된 파편. 핀치가 제시하는 각 요점에 대해 엘레노어는 동일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때로는 기억나지 않아요. 때로는 침묵.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시선을 들지 않았다. 구석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영상에는 형사가 그녀의 시선을 잡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핀치는 계속했다. 침입 흔적 없음, 집안의 신선한 염소 소독제 냄새, 깨끗한 그릴, 범죄의 밤에 전화 통화 없음. 증거들은 쌓여 우연히 설 자리가 없는 벽이 되었다. 숙련된 수사관조차도 팽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엘레노어는 변명하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찰이 도착한 아침과 똑같은 무표정한 태도로 앉아 있었다. 형사가 약에 대해 또 다른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시선을 들어 변호사를 원해요 라고 말했다. 그것이 신문이 멈춘 지점이었다.
핀치는 폴더를 닫고 카메라에게 끄라는 신호를 보냈다. 검사는 조용히 서류를 모았다. 아직 공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만남 후에 수사관들은 알았다. 이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 제출할 완전한 증거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순간부터 수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미 수집되었다. 기소장을 작성하고 엘레노어의 동기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녀가 언급을 거부했던 행동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작업이었다. 수사관들은 신문에서 엘레노어 벤스의 침묵 자체가 자백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말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다. 그러한 사실을 찾을 마지막 기회는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사이버 범죄 부서팀이 사건에 합류하여 엘레노어의 스마트폰 및 집 노트북 백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핀치 형사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에는 수사적인 표현이나 추측이 없었다. 단지 검색 기록, 날짜, 시간 목록만 있었다. 그리고 이 목록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즉 케일럽 실종 직전 한 주 동안의 검색 기록을 재구성했다. 첫 번째 줄, 8월 5일, 처방전 없는 강력 수면제. 다음 날짜, 8월 7일, 2살 아이에게 깊은 잠을 위한 복용량. 하루 뒤, 과다 복용 후 호흡 정지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충격적인 문구들이 이어졌다. 8월 9일, 인간 뼈의 연소 온도. 8월 10일, 집안에서 탄 고기 냄새 제거 방법. 8월 10일, 염소를 이용한 흔적 지우기. 이러한 각 검색은 시간과 IP 주소와 함께 기록되었으며 이는 엘레노어의 집, 네트워크와 일치했다. 또한 그녀의 휴대폰에는 동일한 기사들이 즐겨찾기로 저장되어 있었다. 사이버 전문가들은 삭제된 항목까지 복구했다. 경찰에 전화하기 하루 전에 브라우저 기록이 삭제되었지만 클라우드 백업에 복사본이 남아 있었다. 핀치는 기소장처럼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이 검색 기록에는 준비의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과정, 검색, 방법 선택의 과정이 나타났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계별로 주제를 일관되게 조사한 것이었다. 이때까지 경찰에는 더 이상 빈틈이 없었다. 그들은 증언, DNA 분석 결과, 약국 데이터, 그리고 이제 엘레노어가 스스로 자신의 경로를 기록한 디지털 연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사이버 범죄 부서 보고서의 각 새로운 줄은 어두운 형체라는 그녀의 가설을 점점 더 터무니없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체크메이트였다. 이제 그들은 그 밤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도 보여줄 수 있었다. 이 증거는 사건을 단 하나의 질문만 남은 단계로 옮겼다. 누가 유죄인가가 아니라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하나의 기소장으로 묶어 법원이 수사관들이 수집한 것과 동일한 순서로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신문. 며칠 후 엘레노어 벤스는 새로운 진술을 하는데 동의했다. 형식적으로는 그녀의 변호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몇 시간을 단둘이 보냈고 그 후 엘레노어 자신이 핀치 형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그녀는 수갑을 차지 않았지만 감시해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이번에 그 여인은 다르게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진 묶음으로 묶여 있었고 시선은 지쳐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대화의 녹음은 사건 파일에 보존되어 있다. 처음 몇 분 동안 엘레노어가 불규칙하게 숨을 쉬며 말을 시작하려다가 막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마치 소리 내어 말해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이전 단조로운 어조는 긴 멈춤과 갑작스러운 한숨이 섞인 더듬거리는 말로 바뀌었다. 신문 기록에는 이것이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 자체의 의미는 차가운 충격처럼 들렸다. 목소리가 그가 불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변명하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내면의 현실을 묘사하는 사람처럼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케일럽이 악에 사로잡혀 있고 그의 영혼이 해방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속삭임을 며칠 밤 연속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자백들에는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없었다. 이름도 구체적인 묘사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수사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했다. 연대기, 약물 구매, 그릴, 이 모든 것을 엘레노어는 자신의 버전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의식, 구원으로 해석했다. 핀치는 이 순간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녹음에는 그가 질문 없이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표준적인 신문이 아니라 일종의 고해성사였다. 검사도 참석했지만 침묵했다. 엘레노어의 각 새로운 단어는 기소장의 구성 요소가 되는 동시에 깊은 심리적 변형의 증거로 드러났다. 이 대화의 끝에 그녀는 밤의 납치범이라는 옛 이야기를 더 이상 고수하지 않았다. 그녀의 자백은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제가 직접 약을 주었어요. 제가 직접 마당으로 데려갔어요. 목소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은 전체 사건의 열쇠가 되었다.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복수나 절망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으로 드러난 동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했다. 이 순간부터 수사관들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법원은 다른 질문에 직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엘레노어가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 질문은 더 이상 핀치 형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단과 초청된 전문가들이 결정할 것이었다. 엘레노어의 자백 후 수사관들은 흩어져 있던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연대기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재구성은 추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각 행동은 증거, 증언, 디지털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다. 8월 12일 저녁 20일 시경, 엘레노어는 케일럽을 위해 주스를 준비했는데 그 안에 8월 9일에 미리 구입한 약물을 녹여 넣었다. 그녀는 그가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잠자리에 들게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용량은 그를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뜨리도록 계산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결정적인 단계였다. 그것은 약물 구매 데이터 및 검색 기록과 일치한다. 그 후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체계적이었다. 케일럽이 숨을 쉬지 않자 엘렌도어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그를 담요로 싸서 뒷마당으로 옮겼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숯불 그릴에 불을 붙였다. 수사관들은 숯과 착화제가 같은 날 구입되었음을 확인했다. 상점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백에서 목소리가 그를 불로 정화하라고 말했다는 문장이 들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계적인 준비처럼 보였다. 불을 유지하고 그릴을 움직이고 과정을 통제하는 것. 이유다서 핸더슨의 증언에 따르면 22시경 엘레노어의 마당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냄새는 고기 같았지만 잘못된 냄새였다. 이때 수사관들의 재구성에 따르면 유해 연소가 이루어졌다. 온도는 몇 시간 안에 뼈를 부서지기 쉬운 파편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았다. 검시관은 확인했다. 회수된 조각들에서 정확히 이런 종류의 손상이 발견되었다. 새벽 5시경 공기 샘플 분석과 옷의 흔적에 따르면 엘레노어는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릴을 청소하고 그릴을 씻고 염소로 마당을 처리하여 냄새를 가렸다. 이것은 경찰이 집을 처음 검사했을 때 맡았던 강렬한 화학적 배경을 설명한다. 아침 7시 30분경 그녀는 911 구아이리에 전화하여 케일럽의 실종을 침착하게 신고했다. 이 재구성은 그녀의 재백과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 일치했다. 약국 구매, 8월 9일 검색 기록, 8월 5일부터 12일 마당의 연기, 8월 12일 저녁, 911 전화, 8월 13일 아침. 이 모든 것이 냉정하고 소름 끼치게 명확한 순서로 이어졌다. 수사관들에게 이 그림은 최종 확인이 되었다. 자백뿐만 아니라 물질적 증거, 디지털 흔적, 증인 및 전문가 소견이 하나의 이야기로 합쳐져 더 이상 빈틈이 남지 않았다. 이제 사건은 법원과 정신과 감정에서 엘레노어 벤스의 운명이 결정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법원에서 검찰은 더 이상 범행 자체를 증명하지 않았다. 증거는 명백했다. 이제 주된 질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판결이 정당할 수 있는가였다. 엘레노어의 변호사는 3명의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 낭독된 진단은 많은 참석자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망상적 요소를 동반한 급성산후 정신병. 전문가들은 엘레노어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 당시 자신을 통제하고 일어난 일의 현실을 인식할 능력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긴 심리와 열띤 논쟁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퇴장했다. 마침내 판사는 명확하고 감정 없는 어조로 판결을 선고했다. 엘레노어 벤스는 유죄이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전문 폐쇄시설에서 평생 강제 치료 명령이 내려진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이러한 결정은 법적으로는 정확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것은 고전적인 의미의 판결이 아니었다. 엘레노어가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은 세간의 이목을 끈 사건의 종결일 뿐만 아니라 범죄와 질병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복잡하고 불편한 질문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이것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뿐이었다. 판결 선고 후 엘레노어 벤스는 오리건 주립병원, 즉 엄격한 의료 감독해 여생을 보내게 될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전 남편인 다니엘 벤스는 일어난 일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벤턴 카운티의 사회 서비스 기관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소송에서 그는 시스템이 엘레노어의 정신 상태에 대한 명백한 신호들을 무시했고 기본적으로 비극을 허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윌로우 레인의 집은 빠르게 팔렸고 곧 새로운 주민들이 이사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몇 달 후 사건 자체는 지역 신문에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그것은 벤턴 카운티 경찰서의 기록 보관소에 건조한 문서로만 남았다. 그러나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결코 숫자와 데이터로만 환원되지 않았다. 닫힌 문 뒤에서 수사관들은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으로 돌아갔다. 사건의 모든 단계, 법원에서, 후견 당국에서, 사회 서비스에서 엘레노어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불만 편지, 전화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제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끔찍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것들, 너무 늦을 때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눈을 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이 질문은 수사 파일이나 법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 질문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며 이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